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무소속 출마하면 표 더 받는다입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려고 출마를 했던 천하람 후보가 최근에 한 말이죠. 근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? 네, 일단 천하람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 이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이 대리인격으로 이번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14%를 득표해서 3위로 낙선을 했는데요. 이 새 지도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이준석계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이라면서 청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원들이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에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계의 공천을 막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 말인데요. 이준석 전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하면 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. 정말로. 괴롭혀가지고 많이 출마 못하게 하면은 홍준표 시장은 징계받으면서도 대선 나갔어요. 그런데 실제로 천하람 후보의 득표력이 당의 득표력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까? 네,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에 전남 순천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요. 네. 3% 득표, 4위로 낙선을 했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시에서 12.4%를 득표했고요.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이정현 전 의원이 32%를 득표한 것과 비교하면 득표력이 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천 후보가 총선 이후에 순천으로 이주해서 지역구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. 그래도 어려운 지역, 험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는 높이 살만해요. 그렇습니다. 천 후보가 전남 순천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. 대구가 고향인데요. 21대 총선에서 원래 처음에는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 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쟁에서 밀렸는데요. 이후에 이정현 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바 있는 순천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. 이후에 이 험지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준석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보수 신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? 네, 전당대회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좀 반발을 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천하용인 이준석계 후보들이 10% 안팎의 득표에 그친 만큼 내부적으로 한계를 절감했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요. 한 친윤계 의원은 바른정당과 새로운 보수당도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미래통합당과 합당한 거 아니냐면서 이 창당을 한다고 해도 동참할 현역 의원이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무소속 출마하면 표 더 받는다의 느낌표는 개혁도 청년도 없었다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천하용인 후보들인데요. 이 천하용인 후보들 이번에도 개혁 보수와 청년 정치를 내세웠었는데 이번에 당원들의 평가를 수치로 확인한 셈입니다. 이 당 내에서는 하는 거 없이 개혁을 빙자하고 청년 정책도 입으로만 언급했다면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. 당원 대다수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. 지금은 이 천하용인 후보들 모두 공천과 탈당을 언급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 패인과 다음 총선의 기치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겁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4년간의 공백입니다. 예. 민주당이 지금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. 반면에 여권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죠.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뭐 했냐 이게 지금 여권의 주장인데요. 과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게 2018년입니다.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.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일본 정부의 판결 이행을 촉구한 겁니까?
초기에는 이랬는데요. 꼭 4년 동안 그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. 네. 2019년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벗어나서 외교적 해법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.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이게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판결 이행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공감을 한 셈이네요. 그럼 그 이후에 한일 관계는 좀 복원이 됐습니까? 네, 이렇게 그런데 경색된 한일 관계에다가요,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외교적 대화는 사실상 거의 단절됐습니다. 일본 측은 제3국의 중재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거절했고요. 2021년에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부임했는데요. 임기 내내 일본 총리는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하고 외무상도 이임 직전에야 한 번 만났는데 강 전 대사는 본인이 안 만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4년간의 공백의 느낌표는 이제는 설득의 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. 1965년에 일본에게 유리하게 체결됐던 한일 청구권 협정. 이게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. 실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다가 이 협정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. 우리 국민으로서 이 협정의 내용 아쉽지만요.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었던 셈인 거죠.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뜻을 모아서 현실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.